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차병직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이 말하자면 헌법 질서가 깨져 있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헌법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지극히 드문 일일 텐데 그런 일을 이루어내신 차 변호사님을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헌법 질서가 깨져 있는 대단히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변호사님이 가져온 질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우리 정치적 상황이 헌법적 질서가 깨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 저는 법률가라고 해도 헌법도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우연히 이제 헌법 관련한 책을 2번이나 쓰신 그러니까 분이 책을 썼는데 그게 그야말로 국가적 비상 상황에 처해서 헌법에 무슨 마치 답이 있을 것처럼 출판사에서 그걸 이제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사서 보게 되고 물론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사실 찾아봐도 뾰족한 묘안이나 정답은 없지요. 네네네. 헌법은 누구의 것인가? 박 의장님 평소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헌법이라는 말에 사전적 정의에 나와 적이 같이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모여서 사회를 구성해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서로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끼리도 같이 살 수 있어야 하는 게 룰이 돼야 되잖아요. 예.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헌법이라는 것은 나만의 헌법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죠. 나와 너의 헌법이거든요. 여기서 너라는 것은 내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호하려고 하는 헌법은 나의 적의 헌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헌법 조문 하나를 놓고 해석하고 이해하는데도 상반된 입장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상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행사한 것인데 그걸 그 자체를 내란으로 모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사실은 헌법 조문을 읽어보면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비상계엄이라는 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존재해야 하고 전쟁에 준하는 그다음에 그 위기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의회와 국회와 의논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그 부분만 보고 권한이다라고 해서 선포한 것 이게 헌법적 운용을 제대로 못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조문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헌법적 통합을 이루려면 결국은 정치적 협상, 타협 그게 사실은 정치의 핵심이자 꽃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실종됐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때 정치적 고비마다 이제 나오는 게 개헌론이지 않습니까? 또 개헌을 아예 안 하는 나라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계속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환경이 바뀌어서 그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생겼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하나 넣어 놓는 게 좋겠다. 그런 경우라도 개헌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개헌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에 관한 것인데 권한을 잘못 행사해서 그런 것이지 헌법의 대통령 권한이 잘못 규정되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완전 동의합니다. 그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게 제도의 문제인가? 그 점은 정말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은 억울하다. 우리도 사실 1987년 헌법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전에는 제가 옛날에 계산해 보면 9번째 개헌 이전에는 헌법의 평균 수명이 4년 조금 넘었던가 그래요. 4.3년인가 하여튼 4년 조금 넘으면 개헌을 했는데
87년부터 계산하면 지금 이제 40년 다 돼가지고. 예. 그 개헌 안 해도 헌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헌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는 있어도 헌법이 어떻기 때문에 헌법의 규정 때문에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는 사실 뭐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 헌법은 죄가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우리 사회에는 안전판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 그렇습니까?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이제 형벌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맞죠. 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범죄자는 이전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시 우리 이웃으로 동료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범죄인의 재사회화, 그러니까 형벌 제도의 근본 그렇죠.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보면 이 한 번 범죄자는 마치 이제 영원히 범죄자여야 하는 것처럼 네. 국민적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꽤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유명인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사회적 비난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게 계속 재론이 돼서 재사회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마치 격리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까? 이건 아까 말한 그 나의 헌법을 적의 헌법으로 동일시 하기를 꺼려하는 생각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너무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사실은 한번 그 뭐랄까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면 사회 전체가 어마어마한 몰매를 가하는 느낌. 그리고 그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말하자면 파파라치가 된 것 마냥 사회 전체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비난을 하고 저는 언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지나치게 많은 매체가 지나치게 많은 기사를 지나치게 클릭만 받기 위해서 대책 없이 배설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게 우리 사회를 서로 간에 대단히 모질게, 그러니까 지옥 같은 풍경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끊임없이 거의 주기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견디지 못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결과를 보는 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건가? 어떤 합의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정말 꼭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법부를 대체로 신뢰하는 것 같습니까? 불신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법부를 그렇게 불신하면서 왜 모든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지요? 개인의 아주 내밀한 문제부터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까지 왜 그렇게 불신하는 사법부로 전부 다 끌고 갈까요? 그렇게 불신하면서 왜 그 길로 끌고 가느냐 이거죠.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불신하면 안 가야지요. 그렇죠. 예. 사법부의 불공정함을 요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쌍방간에 고소를 하고 이슈를 어떤 사법적인 것으로 바꾸고 이 정치적인 갈등을 사법의 문제로 바꿔버리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법률가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약 40년 전입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재판하면 재판의 결과는 본인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울분을 표출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승복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분쟁이 발생하면 그걸 법원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알아서 말하자면 공정성에 맞건 정의의 관념에 맞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결론을 내려준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면 뭐냐면 거의 똑같은 사안이나 유사한 사안이라도 언제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게 된 것이죠. 형량은 당연히 다를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는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해요.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렇죠. 사실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를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누가 어떻게 재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가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변호인으로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어떻게 예섬으로 해서 이걸 내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경우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면 무조건 불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긴 쪽도 예를 들면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 것이죠. 신뢰하지는 않을 수 있죠. 예. 내가 돈을 많이 써서 예. 이겼다 이렇게 판단할 그렇죠. 경우에는 전혀 신뢰가 없는 거죠. 애당초 그 근본적인 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하고 박태웅이라는 사람하고 권리 관계에 분쟁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분쟁은 이제 사실관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하고 당신 두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가장 먼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정치에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타협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권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분쟁의 재판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포기함으로써 자기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분쟁이 해결되잖아요. 아니면 상대방하고 잘 의논해서 적정한 선에서 화해를 하든지. 그러니까 재판권은 당사자들 자기가 우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서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법원에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맡기는 것이죠. 그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 사법화되는가를 보면 토론하고 합의하는 문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법화가 된다. 또 하나는 그 사법의 자의성이 발휘될 공간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공정하다면 오히려 가져가지 않았을 많은 일들도 전관예우라는 범죄를 하던가 뭐 돈을 굉장히 많이 써서 압도적인 변호사를 채용하던가 해서 이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는 어떤 믿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모든 일의 사법화를 부추긴다. 종전에는 우리가 이 법률 문제, 그러니까 사법작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하고는 좀 완전히 독립된 작업으로 이해했는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탄핵 재판만 하더라도 외부의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판단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혼자서 독립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재판이라는 건 그야말로 의미 없는 재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란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항상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척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마 일단 첫 번째는 저를 포함한 세계 모든 법률가들의 고질적인 직업병이죠. 왜냐하면 법률가들은 자기가 상당히 똑똑한 줄 알거든요. 정말입니다. 그 굉장한 착각인데 찰스 디킨스가 그래서 법률가들을 아주 조롱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소설에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한 게 뭐냐면 법률가들이라는 건 예를 들면 대의 명분이라는 건 없는 인간처럼 보이거든요. 오직 자기가 맡은 사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만 갖다 주면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동원하는데 그 동원하는 게 뭐냐면
법적 논리라는 것인데 이게 언어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이나 일반 법정에서도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자기한테 유리한 해석은 일단 다 하고 보는 겁니다. 다 주장은 다 하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치부를 하는 것이죠. 그게 법률가의 직업병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 낮에 뉴스를 들었는데 미국의 어느 저 지방의 조직폭력배 그러니까 갱단 두목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굳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나 같은 이런 짓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로스쿨로 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근 10년 안에 2명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대에 세운 거잖아요. 그게 국민으로서 마음이 좋지는 않거든요. 당연하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0년 이내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이룰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탄핵 소추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한 자체가 우선 첫 번째 그게 우리의 불행이죠, 사실은. 그 불행 때문에 슬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절차인 것 같지만 이게 서글플 수밖에 없는 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권을 바꾼다는 건 그 자체가 쿠데타나 혁명으로서만 가능한 일인데 70%가 넘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어떤 분노랄까 이런 걸 또 염두에 둔다면 이게 잦아지면 후유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누구나 느끼는 왠지 모르게 느낄 수밖에 없는 서글픔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수호자로서 또는 한 명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 기관, 국가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럼 국민은 뭐냐? 헌법의 수범자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인 것이죠. 내가 주권자다라고 해서 모 대통령처럼 내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겠다. 그거는 뭐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손해 보는 것도 사실은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기의 권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 절대적으로 전제해야 돼. 그게 점점 더 확산되면 정치적 문제까지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뭐 쉽지는 않은 문제겠죠.